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재 기자와 함께하는 크립토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채린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 시간에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국내와 해외 디지털 자산의 시세 차이, 즉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불법 해외 송금을 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규모가 무려 4조 원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어떻게 적발이 된 건가요? 네, 우선 지난해 6월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2조 원 남짓하는 거액의 외화가 해외로 이상 송금됐다고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해당 신고 후 금감원이 은행들을 검사해봤는데요. 그 결과 전체 불법 송금 의심액은 10조 원 규모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이번에 중간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시중은행 9곳에서 불법적으로 빠져나간 외화는 확인된 것만 4조 3천억 원어치였습니다. 검찰은 이 일에 연루된 20명을 붙잡아 기소했는데요. 이 일당이 했던 건 일종의 환투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종종 더 비싸게 팔리는 디지털 자산의 시세 차익, 즉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범죄였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이 범죄 사건을 저희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수법으로 범행이 진행된 걸까요? 네, 우선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무역회사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 후 무역대금이라고 은행을 속여서 일본과 홍콩 그리고 중국 등지에 있는 다른 페이퍼 컴퍼니 등으로 외화를 송금했는데요. 그 돈으로 해외에서 디지털 자산을 산 다음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되팔아서 3에서 5% 정도의 차익을 본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자 송금액은 수조 원 규모로 불어났고요. 그렇게 챙긴 차익만 최대 2,1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외환 보유고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막대한 외환은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됐지만 국내에는 디지털 자산만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유출된 외환은 모두 허위 무역 대금인 만큼 국내 실물 경제와는 무관하게 투기 세력의 배만 불린 꼴이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투기 세력의 범죄 행위가 외환 보유고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상당히 중대 범죄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앞서서요, 이 투기 세력들이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했다고 했는데 이상 거래를 감지를 하고도 막지 못한 은행들에게도 뭔가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다시피 이번 범죄에는 시중은행 9곳이 이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9곳은 모두 하나같이 이상 거래를 걸러내지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은행들이 실적을 올리는 데 급급해서 서류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선 영업수익이 생기는 데다가 담당 직원의 성과 보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았다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는 5개월간 320여 차례에 걸쳐서 반도체 개발비 명목으로 1조 4천억 원 규모의 외화 송금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은행은 인보이스 외에 추가 증빙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고 담당 직원은 포상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 한 영업정은 은행 본점의 의심 거래 보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송금을 계속 거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은행들도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뭐 실적 챙기기만 나서느라고 이런 정말 이상 거래를 감지를 못한 건데, 자,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외에도 지금 전현직 은행 직원들이 가담한 정황도 포착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외화를 반복 송금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예. 전직 은행 직원인 금융기관 브로커를 개입시켰다고 합니다. 해당 브로커를 통해서 알선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범행도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또 일부 범행 설계 조직은 거래 실적이 없는 신규 무역 회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송금 우대를 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때 금융기관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 은행 지점장들과 접촉을 했고 송금 계좌 한도 그리고 환율 적용에 우대를 받아서 범행 수익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은행 내부 책임자나 금융당국이 적시에 개입해서 불법 송금을 차단하지 못하는 이상
단기간 치고 빠지기 형태의 송금 회기를 막을 수 없다면서 향후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연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편 검찰은 기소된 일당의 범죄 수익 131억 원가량을 환수하고 수사를 더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앞서서 차익만 해도 2,1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131억 원이 환수가 됐으니까 철저히 수사해서 나머지 범죄 수익도 다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었던 부산시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오늘 추천위 발족 이후 처음으로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회의 전에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과는 정반대 내용이 나와서 지금 다른 거래소가 설립이 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부산시가 추진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청사진이 180도 뒤바뀔 전망인 거란 보도입니다. 네. 금융당국과의 마찰이 심했던 디지털 자산이나 STO, 즉 증권형 토큰은 취급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대신 증권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디지털 조각 투자 상품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래소 이름 또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아닌 디지털 상품 거래소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인 김상민 위원장은 추진이 출범 이래 한 달간 분과별로 치열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논란이 많은 디지털 자산과 STO 대신 다양한 디지털 상품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만들기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거래소 명칭 역시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아닌 디지털 상품 거래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진위는 출범 이후 첫 전체 회의를 오늘 서울에서 열고 변경된 거래소 청사진의 공유와 향후 일정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증권형 토큰, STO는 취급하지 않고 디지털 상품 거래소로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내용인데 그 디지털 자산 대신에 디지털 조각 투자 상품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네, 새 거래소의 새로운 취급 상품이 될 디지털 상품의 개념은 쉽게 말해서 조각 투자 상품 중에 증권형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권형 상품의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조각 투자 상품인 뮤직하우가 있습니다. 뮤직하우는 특정 음원 투자자에게 음원 사용료 중 일부를 정기 수익으로 배분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증권형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조각 투자의 형태로 펀딩하는 경우를 보면요. 선박 가격 변동 등에 따른 시세 차익은 누릴 수 있지만 정기적 수익 배분, 즉 배당은 없습니다. 이런 조각 투자 형태는 증권형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조각 투자 상품 중 금융당국이 증권형으로 분류한 것은 보유자에 대한 수익 배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한다면서 배당 등 수익 배분 없이 매매 차익만 실현할 경우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부산시와 추진위가 거래소 취급 상품을 디지털 상품으로 변경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부산시의 이런 행보는 최근 금융당국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 금융위가 STO를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디지털 자산과 STO를 동시에 취급하겠다던 부산 거래소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일 경우 기존 증권시장에서만 STO를 취급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침체기도 길어지면서 기존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의 수익도 크게 줄어든 형국인 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소로 업종을 전환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자, 이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추진위의 김 위원장은 증권형이 아닌 디지털 상품을 거래할 경우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규만 준수하면 될 뿐이고 새로 생겨날 여러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도 디지털 상품이 디지털 자산 못지 않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상품이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으로 떠오르고 또 그 거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부산시가 디지털 자산이나 STO 거래를 완전히 포기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네. 현재 구상하는 거래소가 출범해서 안정화되면 이후 취급 상품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STO 가이드라인 또한 금융당국의 의견일 뿐이고 이후 입법화 과정에서 무엇이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 대전환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인지는 다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다양한 방향의 입법화 여지도 남겨놨습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이런 변경안에 대해 추진위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부산시와 추진위가 함께 충분히 검토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부산에서는 금융당국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STO를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안 기자. 그런데 이번에 금융당국의 발표를 보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또 STO 발행을 허용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증권형 토큰, 즉 STO 발행을 허용하고 다음 달 초까지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 규율 체계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토큰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증권형 토큰에 대한 상세 발행과 유통 규율 체계는 다음 달 초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자,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하는 그 결정을 내린 취지가 있을까요? 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 체계를 만들겠다면서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해서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증권에 대해서만 권리 추정력, 제3자 대항력 등이 인정되는데요. 당국은 전자증권법을 일부 개정해서 전자증권의 계좌부 기재 방식으로 분산 원장도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증권형 토큰도 같은 권리를 갖게 되고요. 이에 더해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도입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STO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발행될 증권형 토큰은 다음 달 초에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올 텐데 그런데 그 특성상 이게 일반적인 금융거래하는 곳에서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뭐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이루어지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혹시 이번에 뭐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새로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네, 새로 만들어진다고요? 맞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체계 초안에 따르면 향후 증권형 토큰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디지털 증권 시장에서 유통될 예정입니다. 장외 시장 거래는 증권사가 매매 중개를 맡게 되고요. 장외 유통 플랫폼 제도화를 위해서 자본시장법 내 투자계약증권, 신탁수익증권, 장외 거래 중개업을 신설합니다. 한편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금융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토큰이라면 거래 지원 종료, 즉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디지털 증권 시장에서 상장 절차를 거친 뒤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11월에 FTX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직후에 해킹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진 바 있는데요. 자, 안 기자, 최근에 이 해킹 피해 규모가 밝혀졌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네, FTX가 지난해 11월 파산보호 신청 직후 해킹을 당한 디지털 자산 해킹 규모는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TX는 현지 시각 17일 계좌에서 4억 1,500만 달러, 하나로 약 5,146억 원 상당의 디지털 자산이 해킹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측은 자회사 FTX닷컴에서 3억 2,300만 달러가 빠져나갔고 FTX US에서는 9천만 달러가 무단으로 제3자에 이전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해킹은 FTX가 파산 보호를 신청한 직후 일어났고요. 당시에도
블록체인 분석업체가 도난당한 디지털 자산의 가치는 약 4억 7,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900억 원이라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네, 무려 5천억 원이 빠져나가고 해킹을 당했고요. 제3자에게 이전이 된다고 했는데 제3자는 아직 밝혀지진 않은 거죠?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자, FTX가 이날 해킹 피해뿐만이 아니라 유동자산 규모도 발표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 부분은? 네, FTX는 이날 회수 극대화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유동자산의 규모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는데요. 총 유동자산은 약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8,090억 원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FTX 법무팀은 앞서 지난 11월 파산법원에서 열린 파산보호 절차 심리에서도 50억 달러의 유동자산을 찾아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날 FTX가 밝힌 55억 달러 안에는 해킹당한 금액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 자산 또한 회수 가능 자산으로 여겨질 전망입니다. 한편 FTX의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에서도 디지털 자산 200만 달러, 하나로 약 24억 원 정도가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재 FTX의 CEO를 맡고 있는 존 레이는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정보를 밝히기 위해 엄청난 조사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FTX 파산의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된 업체죠.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결국에는 파산 신청할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자, 안 기자, 제네시스 측이 언제쯤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될까요?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지 시각 18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제네시스 그리고 제네시스의 모회사인 DCG의 채권단이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비밀 협상을 벌여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결국 파산 신청을 밟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DCG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회의는 진행 중이고 다음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파산 신청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기만 좀 달라질 수가 있겠군요. 제네시스가 왜 이렇게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됐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제네시스는 디지털 자산 헤지 펀드인 3에로 캐피털과 FTX의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줬습니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파산 보호 신청하는 결말을 맞게 됐었죠. 이 때문에 제네시스는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8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신규 대출 및 자금 상환을 중단하게 됐고요. 당시 제네시스 측은 FTX 사태로 유동성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인출 요청이 발생하면서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유동성 위기가 빠지고 난 후에 제네시스 측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제네시스에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을까요? 네, 우선 제네시스는 유동성 위기가 생긴 이후에 투자은행 모엘리스 앤 컴퍼니를 구조조정 고문으로 활용하면서 자금난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또 최근 직원 200여 명 중 약 60명, 30%에 달하는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노력들도 채권단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제네시스의 파산이 줄줄이 도미노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않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채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